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명절날에 며느리의 거짓말 베스트 3 아십니까? 3위, 어머님이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네. 2위, 어머님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머님 자주 올게요. 네. 그만큼 발걸음 닿기 어려운 곳이 시댁이라는 얘기일 텐데 명절에 자기 출장 간다고 아내 혼자 시댁에 가라는 남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뉴스파이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참 이게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 회식을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은 김남국 변호사께서 김남국 변호사님, 네.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증후인가 봐요. 후유증인가 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잠시 앵커님께서 월요병이 있으셨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 이 회식을 하면은 사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회식 장소에서 회식이 끝난 다음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은 작년 11월 춘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회식 이후에 이 젊은 20대 후반의 여성 직원이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사실은 술에 많이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직장 상사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안전하게 택시에 태워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로 데려온 겁니다. 네. 이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 여성이 거의 완전하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잠에 빠져든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네. 이 직장 상사였던 남성이 강제추행을 하게 됩니다. 아. 만약 이거에 단순하게 강제추행 이런 어떤 사건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 네. 이것이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았고요. 네. 계속해서 거실에서 거실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려는 그러한 여성을 다시 안방으로 가져다 놓고 또 거실로 나가면 또 안방으로 데려다 놓고 이러는 네. 그 와중에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을 피하려다가 이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분노에 치를 떨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회식 자리였다면서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술을 마시게 된 이유가 이날이 회사의 회식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처음에는 함께 있었어요. 네. 이 피해자를 포함해서 직원 15명이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6시간 동안 회식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하. 그래서 6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심신상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6시간의 장시간의 회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15명이었던 직원들이 하나, 둘 집에 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피해 여직원과 직장 상사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단둘이 남았을 때 이 직장 상사가 집에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바로 여직원의 옆자리로 옮겨서 뭐 팔을 잡아 흔든다든지 손으로 양볼을 꼬집는다든지 어깨에 팔을 감는다든지 이러한 이 추행을 시작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 여직원을 아파트로 데리고 와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우리가 추정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씩 회식 도중에 빠져나갈 때 혹시 이 사람은 그 나쁜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CCTV도 제가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피해자를 끌고 갔는가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그 상사의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탈하려고 했는데도 끌고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여성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여성에 대해서 이 남성은 좋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남성이 그 당시에 기혼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취한 여직원 같은 경우는 네.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술을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3차까지 그 마셔가지고 네. 상당히 그 좀 취한 그런 상태였는데 네. 그럼 윗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집에 네. 보내는 것이 그 윗사람이 그 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순간의 욕정이 그 피해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전부 다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으로까지 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온갖 몹쓸 짓을 했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다가 이 여성은 그 직장 상사인 남성의 집에서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 가게 되는데요. 1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강선호 평론가님. 그 경찰과 검찰이 본 게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 경찰은 이 추락사와 성추행 간에 연관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네. 이게 검찰 가서 조금 바뀝니다. 검찰은 추락사와 이 그 강간추행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조금 설명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 그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권고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범위가 1년 반에서 4년 반, 4년 6개월 정도인데 근데 재판부는 그 이상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6년을 직장 상사에게 선고했습니다. 권고 형량, 뭐 양형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양형 기준을 넘어선 6년을 이 직장 상사라는 악마 같은 남자에게 1심 재판부는 선고를 했는데 그래도 김기혁 아나운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6년도 정말 분노에 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남성, 이 6년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추행과 이 여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추행 혐의와 이 여성의 사망을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 여성이 떨어져서 사망한 것은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내가 추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제 이유로 네. 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결국 이 사람의 주장처럼 자신의 성추행 행위와 그 피해 여성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밝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인과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남성이 추행은 했습니다. 근데 추행을 하고 이 여성이 추락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강제추행 치사가 돼요. 형량이 훨씬 높아지고 다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추행만 인정이 된다면 준강제추행죄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고 사실상 2심 재판부도 사망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네. 다만 이 여직원의 사망이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네. 이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망이 범행 후에 정황인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범행은 강제추행은 끝났지만 그래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에 이 여성이 어떻게라도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양형 단계에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여직원이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39%의 만취 상태였어요. 네. 이런 만취 상태를 이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 여성은 신입이었던 여직원이었고 네. 이 남성은 상사였습니다. 네. 결국은 직장 내에 권력 관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2심도 이 직장 상사라는 악마 같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여성이 집을 빠져나가려고 수차례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란다 밑으로 떨어져서 숨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이었던 이 6년의 선고를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하급심 판단은 모두 옳다고 맞다고 인정은 했지만 대법원도 그럼 징역 6년을 확정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징역 6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네, 결국에는 강제 추행 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 이런 선고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법원의 판단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여성이 0.239%에 해당되는 굉장히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강제 추행을 피하기 위해서 추락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을 텐데 이 남성이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있던 도중에 이런 어떤 추락사가 발생을 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유가족이나 아니면 인과관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그런 어떤 학설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어떤 추행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남성이 계속해서 이 여성을 추행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란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 여성의 행동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결을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양형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지만 그때 이 여성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런데 이 분노는요, 유족들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서도 분노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 유족들도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징역 6년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 이게 뭐 600년인들 6000년인들 어떤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원통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추행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요, 정말 보세요.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판다, 생채기를 내고 있다. 오죽하면 이 유족분들이 피해 직원의 여성의 그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셨겠어요. 이 어르신께서.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건 이후에 여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이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그 심경이 우리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직원의 어머니가 말한 이 안타까운 사연은요. 이 여직원은 원래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딱 한 학기가 남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어머니랑 내가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춘천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지내기 위해서 한 학기 남겨두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춘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이 살림을 돕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서울에서 대학원을 계속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착한 딸이 나랑 같이 지내려고 춘천에 내려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너무 세상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을 도우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해온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면서 제발 불쌍한 내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윤성 교수님, 이게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국을 진짜 미투가 다 이른바 미투 열풍이 불던 때예요. 그러면 조심 또 조심, 직장 내 이 문화에서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나머지 직원들도요, 도의적 책임 느껴야 되는, 자기만 몸 빠져나가면 됩니까? 회식 자리에서 다 동료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상사가 설마 저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지금 이 범죄자가 네. 자기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여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가족 측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여성이 대학원을 다닌 것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 쪽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의 전공이 그쪽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런 세상에. 상황이고 또 그날도 자기 그 부모에게는 늦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직장 내에서의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해자 여성이 재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재계약을 하려면 나한테 이제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순응해라 이런 어떤 그 의도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유가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그 자기 딸이 그 정도 나이 또래니까 친구들 뭐 청첩장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그 슬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직장 내 갑질 문화도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하니까 더더욱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렸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5시 22분쯤에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났고 그리고 불길과 연기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으로까지 이제 대피하는 그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 불길은 한 4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로 이제 불이 연기가 많이 났고 40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당시에 혹시 그러면 인명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당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갖고 저 화재 현장을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화재 현장에 잠금 장치 3개가 모두 잠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허. 화재 현장에 잠금 장치를 뜯고 들어가서 화재 현장을 진압을 했고 그 화재 현장은 현관문 틈새 열쇠 구멍까지 다 청테이프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화재가 크게 더 커지지가 않았던 불이 겁니다. 번지지가 않았군요. 번지지가 네.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은 가스밸브가 잘려져 있어서 혹시 가스밸브에 의한 화재 현장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바닥에 인화성 물질들이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화재 현장에 시신 2구가 있었습니다. 어허. 피해자가 2구가 있었던 것이죠. 모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시신인데 네. 근데 시신의 형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시신이 2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시신이 뭐 어느 정도로 한 구석에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타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시신이 바닥에 눕혀져 있는 양문형 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도 무게가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으면 양문형이니까 하나는 냉동실, 하나는 냉장실이었겠죠. 네. 냉동실과 냉장실 안에 웅크린 채로 시신이 2구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냉장고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도 않는 코드가 뽑혀져 있는 냉장고에서 시신 2구가 발견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무게만 해도 상당할 텐데요. 그게 바닥에 눕혀져 있고 그 양문형 냉장고의 문이 천장 쪽으로 열리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뭔가 이 타살 가능성도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모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은 그 자살, 타살 구분하지 않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인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일단은 그 걸린 자국 이외에는 그 자상이라든가 특별한 외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부검을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그때 만약에 사망을 하고 있으면은 이 기도 안에 매연이 없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으면 기도 안에 매연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연 누가 그 당시까지 살아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살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CCTV를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들이 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조짐은 없었고 또 이제 그 주위에 그 문 같은 데다가 다 이렇게 이 테이프를 테이프로, 갖다 다 네. 이렇게 봉해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네. 이제 또 가스 밸브가 또 이렇게 약간 끊겨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냉장고가 눕혀놨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이게 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또 누가 이제 살해를 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냉장고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 큰 양문형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다 미리 치워놨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드물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괴한 방법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그 케이스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 냉장고를 그렇게 해놓은 것은 일종의 그 안을 관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추정을 해보지만,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타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 같은 그리고 냉장고 칸마다 두는 선반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냉장고와 냉동고에 이 모자가 다 웅크린 채 들어간 채 발견됐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혹시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난 거 보자마자 지하실부터 어디 가서 내일 달고 잠궜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한 달을 가까이 다니면서 싸우더라고요. 소리 한마디도 없다가 한 달 동안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현재로서는 타살 흔적 발견된 게 없습니다. 모자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이웃 주민 얘기도 그렇고 경찰 얘기도 조심스럽지만 이 모자 간에 뭔가 평소에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네. 인근 주민들의 목격담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아들하고는 왕래가 없어서 이웃 주민들이 실제 본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화재가 발생되기 바로 전날에도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런 인근 주민의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네. 이게 모자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에 CCTV 영상이 있잖아요. 네. CCTV 영상을 보면 어머니가 언제 들어갔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요? 사건 발생 11시간 전에 오후 한 6시 16분경에 아들이 들어간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잡혔다라고 합니다. 네. 뭐 들어가는데 뭐 물건을 하나 들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화재 발생 현장에서 감식 결과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통에 혹시나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부검을 마쳤어요. 부검 마쳤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강선우 평론가님, 네. 유족이 있다는 얘기는 저 집에서 발견된 모자 말고 다른 가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 사건의 어떤 동기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가족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17년 전부터 그러니까 남편과 별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함께 숨진 그 차남과 함께 계속 생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람 둘째 아들의 차남. 그래서 남편과 장남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과도 그렇게 크게 자주 소통을 했던 건 아니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숨진 모자, 그러니까 엄마와 둘째 아들 모두 일정한 직업은 없는 걸로 지금 또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왕래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선우 평론가님?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게 네. 두 분 다 이제 직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생활은 뭘로 했느냐? 네. 남편이 매달 150만 원씩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그런 왕래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미뤄져서 그래서 혹시 생활고의 비관이 아닐까? 그걸 체크를 해보니까 관리비 등 자체는 계속해서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동기를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150만 원이 넉넉한 돈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등 미납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모자가 생활하기에 한 달 넉넉한 비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미스터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제 사망 발견 당시의 현장 상황인데요. 앞서 오윤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왜 냉장고를 눕혀가지고 양문형 냉장고를 활짝 열어놓은 채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라는 이런 점인데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혹시나 이제 모든 걸 좀 정리하고 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아파트에 불이 났던 그 현장을 보면 무언가 정리되는 어떤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발적으로 뭐 모자 간에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살아오던 그 생활 환경 그대로 그렇게 화재 환경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방용품, 옷가지, 가재도구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사 가는 사람처럼 상자에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나 뭐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모자 간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동의를 하고 생활하던 어떤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런히 좀 정리하고 떠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모자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거라면 화재 현장에서 혹시 유서 등이 발견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유서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어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둘이서 동반 자살을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유서를 남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뭐 그동안 어떻게 했다 이러한 연락을 그쵸. 할 텐데 이러한 유서도 없고 휴대전화 메모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남편이라든지 별거한 남편이라든지 첫째 장남에게도 그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반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이 외부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먼저 이제 타살을 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화재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라든지 유서가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을 우려가 있고 또 보통은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이 가족들과는 너무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자가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연락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단정을 내리기에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가 전해진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그다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절 앞두고 발생해서 더 그럴까요?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시점에 좀 주목을 합니다. 네. 이 추석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들의 가족의 그 어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부모님이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어머니가 아들 둘이를 갖다가 길렀는데 이 큰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이후에 또 어머니하고 또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추석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아마 또 그런 어떤 그 가족 관계가 붕괴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또 소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사는데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참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동반 자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제가 추정컨대는 뭐 작은 아들이 또 어머니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많은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많은데 딱
홀로 그 섬에서 고립된 것 같이 떨어져서 이렇게 인간적인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들어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택배 천국이에요. 택배로 인한 일들이 하루에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건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아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이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경찰서에서 전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도죄로 신고했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경찰서에 출석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니, 웬걸 아니 잘 지내고 있던 사람한테 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요. 그날 오후에 택배가 왔으니까 택배를 좀 찾아가라. 아내가 연락을 한 거예요. 어허. 택배를 찾으러 갔어요. 택배를 찾으러 가고 자기 택배를 딱 하나를 받아갖고 왔는데 옆에도 자기 택배가 있는 거예요. 택배 2개를 본인은 아내가 시켰으니까 네. 가지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집은 1704호예요. 아하. 근데 자기가 2개를 가져가서 1704호라고 생각했던 택배가 2개를 집에 가져왔더니 알고 봤더니 택배 중에 하나가 자기 집 게 아니라 다른 집 거. 허허. 다른 사람의 집 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신고를 한 거죠. 내 택배를 누가 가져갔다. CCTV를 봤더니 이 사람이 내 택배를 가져갔습니다. 아.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네. 이 사람이 그 절도죄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잘못한 거네. 오윤선 교수님 남의 집 택배 가져갔으니까 일단은 잘못한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택배가 워낙 많이 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갔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뭐 안 뜯어보고 그냥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것을 뜯어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재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최초에 있는 그 경찰관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아 이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 네. 즉 이거는 내게 아닌 것을 알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 그런 아하.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변호사님, 택배 자기 물건이 아닌데 왜 가져오게 됐을까요? 애초에 그러면? 네, 이 남성은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이게 실수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남성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를 않았는데요. 네. 오히려 폐쇄로 CCTV 영상을 들이밀면서 아니 택배박스 2개를 보면서 번갈아 이렇게 확인하고 들고 가는 것을 보는데 아니 본인 호수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가져간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남성이 이제 항변을 하는데요. 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실수로 가져갔던 것이 1703호. 본인 집이 이제 703호였는데 일자가 빠진 것을 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은 17층 1703호인데 1703호인데 옆에 있던 택배가 703호인데 당연히 일자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다는 거다. 근데 그 택배는 뭐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703호 택배에는. 그 택배에는 귀걸이가 뭐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시가 4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택배박스 겉면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배송되는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은 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특히 뭐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택배가 너무 많이 오고 네. 내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아내가 뭘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냥 가져가면서 1703호 옆에 703호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우리 집 거인 줄 알고 가져갔고 나는 네. 그것을 뜯어보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네. 그걸 그대로 내용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요. 와,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어. 이런 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됩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고 검찰로 넘어갔고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렸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기소유예라도 이것이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냐. 나는 무죄를 해달라고 헌법소원에 들어갔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혐의 없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소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남성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호수를 잘못 알아듣을 뿐인데 절도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은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헌법재판소에서는 CCTV 영상을 좀 제대로 봐라. 네. 제대로 보게 되면 이 남성이 한 2, 3초 만에 빠르게 이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헷갈릴만 하고 일이라는 거는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하. 것이고요. 또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 네. 이 유죄를 인정하는 어떤 기소유예 네. 처분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공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